이태리 유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번엔 경제 분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연결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미국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협력 내용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같이 한미 간에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이른바 우리나라의 4대 재벌들입니다. 이 4대 재벌들이 총 금액 44조 원, 우리 돈으로 44조 원을 조만간 투자를 해서 미국 현재 배터리 또 반도체, 그 밖에 연구기관, 전기차, 충전소 이런 신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공동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44조 원이나 투자했는데 우리는 얻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이게 과거에 우리 중상수의 그 경제 시대, 그러니까 서로 식민지를 뺏기는 이런 시대의 논리라면 한쪽에서 주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뺏기고 서로 합하면 결국 제로밖에 안 되는 이 제로섬 게임이었는데요. 예. 요즘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요즘 경제학에서 이것을 콜래보노믹스라고 하는 서로가 협력을 했을 때 1대1로 협력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1대1이 합해서 10이 되기도 하고 잘하면 100이 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현대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줌으로써 우리가 44조나 투자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또는 미국이 상당한 이득을 받겠지만 우리도 주면서 동시에 시장 확보 등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에 올라탐으로써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수출 기반을 확정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44조를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가져감으로써 일자리가 좀 생각보다 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을 확보해서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결국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은 시장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적지 않은데 이번에 미국과의 전략적 어떤 제휴를 통해서 그 판로에 아주 숨통이 터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44조 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해달라. 예, 어떤 거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센티브를 요구를 했죠. 우리가 44조 원이라는 한국 경제에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 정부도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달라. 이를테면 일정 기간 세금을 깎아달라. 또 세액 공제를 해서 설비 투자나 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공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 부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달라. 이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국가 전략 산업, 이 국방 수권법이라는 것을 지금 내걸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첨단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 기업만 도와줄 게 아니라 이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도 적어도 그 투자하는 정신에서는 미국 기업과 똑같이 또는 미국 기업과 사실상 제휴 협력에서 들어가는 것과 미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그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공식으로 요구를 한 거고 상당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동 성명에서 쿼드와 대만 문제가 언급이 돼서 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혹시 손해는 오지 않을까? 예. 그 뭐 지금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더라도 이제 미국 중국 외무부에서 이 한국의 그 한미 공동 선언문 일부에 대해서 특히 대만 문제 또 남중국의 문제,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다라고 표시를 했지만 과거 한 달 전에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그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예. 또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적어도 경제적인 협력한 문제만 놓고 볼 때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강탈을 하거나 타격을 할 그런 소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구구절절히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사드 보복 같은 이런 거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그것은 조금 과장된 우려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 미국과 이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 상당히 내막적으로 이해도가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해서 중국에게 특별히 손해될 것도 없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은 쓰이겠지만 한국에 보복을 가했다가는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한국을 끌어안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중국 입장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은 원래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당권 도전으로 지역 일정이 많아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관석 의원만 모십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윤관석입니다. 예, 앞서서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도 SNS에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 동력 확보, 또 두 번째 미사일 주권 회복, 세 번째로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안보 동맹 강화에 이어서 경제 동맹으로까지 발전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로 족쇄를 풀었고요.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까지 다 성과를 챙겼습니다. 우리 장병 55만 명의 백신을 확보한 것도 든든한 안보를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44조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과거에 원조받던 국가에서 당당하게 거액의 투자를 발표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 투자에 의한 경제적 성과 그리고 미사일 지침 종료 뭐 이것은 미사일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우주 전략 짜는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야당은 방금 의원님께서 백신 파트너십 얘기해 줬으니까 야당은 그 백신에 대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 55만 개가 다 한 거 아니냐. 일본과 비교해서 형편없다 이렇게 깎아내리던데요. 예. 야당에서는 역시나 백신이 아쉽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또 그 전에 논평에 보면 또 인정할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객관적이라는 점은 야당도 인정을 했는데 다만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측 입장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입장에서 볼 때 한국만 특별히 지원하다는 것이 이제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정호영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국가들도 심각하지 않은데 유독 한국에만 그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천 송도에 소재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3분기부터 모더나를 대량 위탁 생산키로 한 만큼 이미 계약된 물량에 추가 물량도 국내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로 추후 협의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기 나라서 단면만 보지 말고 이후까지 본다면은 이 역시 큰 기대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당 백신 특위에서 백신 인센티브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저희 당에 오늘 백신 치료제 특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송영길 당대표와 전해숙 최고위원 위원장이 참석해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또 이번에 한미정상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이 구축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지원을 하자 이런 논의가 취지였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두 차례 접종을 마칠 경우에 예.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당정의 논의 내용이 나오면은 추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자가격리 면제, 집합 금지 규제 면제, 출입 제한의 면제 또는 영화관이나 스포츠시설 등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자유입장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선 최근에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한적 개방도 검토해볼 만하대서 다양한 안들을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논의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3주 연장됐는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인센티브는 당연히 당에서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참석한 DMZ 포럼에는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수 전 총리도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친문과 친노가 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17년 선거 때 이미 다 원팀이 됐었고요. 그래서 친노 출신이다, 친문에 가깝다 할 때 당 전체가 사실 친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내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칼로 자라도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거의 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이후에 큰 물줄기로 당이 나갈 것으로 보고 원팀 원보이스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연기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좀 별 거론되고 있지 않고요. 새롭게 당원 당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1년 전에 시스템 정당으로 정착을 해서 여기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당권 대권 분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가 그때 대표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또 특별히 공식적으로 많이 거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동산 문제. 오늘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의총이 목요일로 연기됐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지도부 내에서도 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오늘 내일 정책의총을 목요일로 연기하게 된 것은 내일 대통령이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국민소통 민심경청 전국적인 일주일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목요일 날 정책 과제를 통해서 논의 전환이나 이런 걸 위한 정책의총을 연기를 했고요. 부동산 문제는 특위를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크게는 하나 세제 파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에 대한 지원 문제,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LTV 문제가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 이사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추가에 대한 문제,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하나가 제도 개선으로 해서 공시적과 현실화율의 적정성 문제 등을 여러 파트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함께 의견이 모아진 것도 있고, 조금 더 쟁점화시켜서 구체적인 실물을 보고 논의할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1차적인 정리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또 당정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 이것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또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규제를 하고 또 공급을 확대한다. 이 세 가지 축에는 당이나 정부나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또 그동안의 정책적인 수단에서의 다른 문제는 없었는가 시장의 어떤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정리가 되면 정부 측과도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간에 결론이 나진 않겠네요.
1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조금 더 논의할 것은 또 추후에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뒤 예정돼 있는데 증인 채택 문제로 벌써부터 파행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준비해 나갔다면 순조로운데 지금 보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야당이 24명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수사 중인 사안은 보통 증인 참고인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사검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 쟁점화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인가 아닌가 해서 국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 거론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청문회를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거기서 따져 물을 건 다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서는 계속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그래서 최근엔 또 뭐 크게 얘기를 하진 않고 예. 법사위에서 그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사회권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미 전반기 원구성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왔다는 관례만 얘기해서 21대 국회 민심의 반영인 절대적인 여당의 의석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사위원장을 갖게 됐고요. 다른 상임위 얼마든지 열어놓고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필요 없다 해서 저희가 부득불 그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뭐 작물이니 뭐니 이런 험한 표현을 해가면서 법사위 타령을 하는 것은 뭐 협상하기 위한 태도보다 역시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해서 뭐 정략적 그 공세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라는 국회 만드는데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관석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